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초 이후 가장 많은 8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은 환자가 입국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도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1명을 기록했습니다.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엔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의 국민 면접관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지도부의 공식 사과와 경선기획단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장검사와 경찰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확산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올라 석 달 연속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 엇박자 우려 속에 만난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8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826명, 전날보다 64명 증가해서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76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온 지역 발생 환자는 전체의 81%에 육박합니다. 분석 범위를 넓혀봐도 이들 지역의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5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인 이상 행사 등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거리두기 완화가 유예된 수도권은 이미 이런 조치 가운데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지표상으로도 급속한 확산 양상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입까지 급증했습니다. 어제 하루 61명이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자 342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어학원 원어민 강사들 모임을 시작으로 한 수도권 집단 감염에 이어서 서울 홍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돼서 확산세가 커지는 건 아닐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동교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대를 방문한 원어민 강사들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 또 다른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음식점으로 소개했지만 사실 이곳에서는 술을 팔고 또 댄스 연습장처럼 함께 춤을 췄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 손님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감염됐습니다. 마포구청은 이 업소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도장이나 음식점, 유흥업소 등 어느 업종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데요. 마포구는 무허가 유흥업소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업소는 최근 경기도 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다녀간 술집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해당 원어민 강사들이 이곳을 다녀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포구 또 다른 술집들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현재 수도권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240명을 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출입 명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방문한 이용객 중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원어민 강사 6명은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확산세가 거센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 9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앞으로 감염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와 달리 전염력이 최대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델타 변이 확진자가 20명이 확인됐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꼴이라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경우 대유행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애초 어제부터 적용 예정이던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도 연기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다음 주 중반쯤에 수도권에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교동 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 밖을 보면 특히 대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고 있고 기숙사에서 학생 감염자가 속출해 단기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먼저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서구에 이어 유성구 노래방 일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노래방에서 모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와 손님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들입니다. 두 집단에서 역학관계가 확인된 노래방만 20곳이 넘습니다. 관련된 노래방 수가 많은 만큼 추가 감염자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노래방 6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태료도 15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르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문석 기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단기 방학에 들어간 것도 있다면서요? 네, 유성구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어제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현재까지 고등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는 곳인데요. 학생과 교직원 등을 포함해 구성원이 모두 43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확진된 6명 가운데 3명은 같은 방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만 3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어제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16일까지 단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유성구 교회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69명이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은 교회와 가족 간 모임, 또 최근에 노래방까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가 매일 20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 학교를 매개로 한 감염 사례까지 추가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한 뒤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와 도심권에 시와 자치구 방역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불법 집회는 체증해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해수욕장 진입 주요 도로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48시간 이상 체온 확인이 가능한 체온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열이 나서 스티커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해수욕장 내 식당이나 편의시설 등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네,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집회 자제를 포함해서 방역 수칙 준수 등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6월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다시 늘어 오늘은 마침내 8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사흘 연속이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의 10명 중에 4명이 바로 이 20, 30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끊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일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의 권한 등을 확대했습니다마는 책임도 함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별 방역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주시고 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느슨해진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하루 확진자가 28,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도 델타 변이를 방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방역은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껏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 가면서 견뎌와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의 헌신과 함께 의료진의 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가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질병청장이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요청하고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일관된, 일치된 방역 수칙 준수밖에 없습니다. 모임과 회식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맞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철저한 방역으로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의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끊고 계획된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1월에는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와 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반년 만에 최다 발생입니다. 지역 발생도 늘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도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를 결국 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주요 원인이 지금의 어떤 신규 확진자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마포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상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아마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초기 단계부터 크게 늘었을 때까지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월, 8월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이 수도권 그 감염 상황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현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2m 거리나 아니면 식당에서 1m 정도의 거리만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가 음료를 마신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존 바이러스나 심지어 알파 바이러스까지도 이러한 부분에서 전파의 위험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크게 전파되지는 않을 걸로 봤는데,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 사례들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능동 감시 대상자나 수동 감시 대상자들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굉장히 심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해외 유입 무조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일단 해외 유입 기본적으로는 입국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방역 관리에 보다 더 집중을 할 시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도 크게 늘어났고요. 델타 변이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지금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이 결정이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를 봐서 방역 수칙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현재 이 800명대 나온 게 어떤 전문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 그 이전에 한 열흘 전 상황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유예 조치 일주일로는 안 된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이전에 적어도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이전에 진행됐던 상황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의 확진자 규모가 과거 이제 그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게 홍대 모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한 열흘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파됐던 양상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 홍대암 모임에 참석했던 그 원어민 강사분들이 시발점이냐 아니면 이분들도 그 일대에 방문해서 감염된 거냐 이 부분은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지만 방역을 어떻게 넓힐 거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을 가서 브리핑을 듣고 나서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특별히 젊은 연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는 이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분들은 백신 미접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즉 주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최근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펍 사례의 경우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용자 등 관련 환자가 총 53명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해당 시설은 밀집 환경에 또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간의 확산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확진자는 해당 시설 이용 전후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점에 방문한 것도 확인되어 전파 가능 시설이 더욱 확대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가 소속된 직장인 경기도의 영어 학원 및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점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말 또 방학을 맞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 이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향후 2주 동안 각종 유흥시설, 즉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이용 자제와 함께 이들 시설 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인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당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유흥시설의 방역 점검, 그리고 선제 검사,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이용자 추적 관리 등 관리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등에서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으시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전후로 대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개인, 가족 책임하에 개별로 예약 후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조사하고 예약 접수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해왔는데 이 방식은 7월 6일까지로 종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부터는 개별 예약을 통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 대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센터의 현장 예약 또는 지자체의 콜센터 등 전화 예약 후에 접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시게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접종 일정을 잡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7월 17일까지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등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중 베클루리주의 경우 현재 128개 병원에 8,621명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82개 병원에 5,529명의 환자에게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입니다. 이 가운데 국산 항체 치료제의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산 항체 치료제 효능 평가를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사율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출 양상 등을 분석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를 가지는 광범위 효능을 가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주요 변이 균주를 총 55개 기관에 536건을 분양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체 치료제의 효능 검사, 병원체의 분양 배양 등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변이 확산을 무기로 해서 백신은 맞지 않은 미접종자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의 방역 피로감을 틈새로 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전파 연결고리가 계속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관리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는 없지만 당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기고 계속 수칙을 준수하느냐 마느냐가 현재의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들어오신 대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행, 손위생,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검사받는 바로 그 수칙의 준수 여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사망자 규모는 작아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러 전 세계 1위로 추정되는 국가인 세이셸, 그리고 선진국 중에 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조차도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국의 경우는 주로 미접종자인 20대,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경우는 미접종 계층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을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코어 그룹, 즉 중심 집단 또는 그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활동이나 장소, 상황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집회나 시위, 길거리 응원과 같은 집단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종교 활동이며 특별히 교회 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유흥시설 등입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 환경은 전파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어렵고 발생하면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다중 파생 전파도 가능한 그런 폭발적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이 미접종 기저질환자 그리고 고령층을 통해서 만약 위중증과 사망자를 다시 증가시킨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의료체계 역량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수칙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맞고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기여대로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을 장악하지 않도록, 즉 백신이 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일상 속의 관리 대상의 감염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참여하고 있기에 그런 시기가 앞당겨 올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방역당국도 지금 당장의 급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 두기가 이번 달부터 완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풍선 효과,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렇게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게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의 어떤 허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발생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인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요인들이 점차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특히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수도권에 내려진 1단계 조치 같은 경우, 물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1단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단계는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방역 수칙만 준수하는 정도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강화된 조치도 조만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확진자 추이를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제적인 어떤 방역 조치 강화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방역 수칙만 강화를 하면 되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과거 우리가 3차 대유행 때 경험을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강화된 방역 수치가 장기화되면 그 경제적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 상황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고 교통이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수도권만 막는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 전체를 차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도 강화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시킬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제적으로 강화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 효과를 또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8월이 되면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앞서 그 정부의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 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그 대상 그룹이 백신 미접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월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 국민의 30%가 접종을 받았고요. 7월 중에는 한 6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접종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는 거고, 1차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60%는 미접종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접종 그룹이 훨씬 더 비율이 높고요. 여기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이 되면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에 대해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점을 굉장히 면밀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백신 접종률 관련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일단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현재 30% 가까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종 완료, 그러니까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백신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고 항체 형성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차 접종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들 중에 실제로 3분의 1 정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픽, 앞서 교수님께서 미접종자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7월부터는 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뭐 일부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할 때 주위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다른 사람이 없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실제로 만약에 동반자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그 문구는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중의 기준점이 뭐냐, 그러니까 옆에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에 백신 미접종자다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실제 야외 중에 대표적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물놀이라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들 뭐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물놀이 같은 데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충분히 돌파 감염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해줄 필요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이 적용 자체를 조금 연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에서 조금 전 방대본 브리핑에서 특히 우려되는 장소를 지금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집회와 시위, 그리고 교회 같은 종교 활동 시설, 실내 유흥 시설을 특히 꼽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곳들, 그리고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 또 밀폐된 시설인 것들, 이게 지금 공통점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 앞서 지금 총리 발언도 봤지만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 것도 이런 다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혹시 뭐 그 주최 측에서는 야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집회 그 상황만 놀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접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작은 변수가 또 다른 변수를 낳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서울 지역, 뭐 수도권 지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 이런 부분 집회 같은 거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그 개별 사례를 좀 보면 해수욕장이 이제 차례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오는 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이 과정에서 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모이는 장소들이 상당히 있고 특히나 약간 통제가 조금 더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뭐 해수욕장처럼 야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실제로 야외라고 하더라도 거리 두기가 안 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백사장에서만 놀고 물가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또 그 이외의 어떤 부대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다수가 모이는 이런 특히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역 관리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히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시간에 7월 예방접종 세부 계획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에 30살이었는데 그 50살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좀 대표적인 이상 반응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가 2건이 있는데 2건 모두 3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30대 미만에서 30대를 포함하게 되는 거고 40대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50대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네. 이게 딱 연령을 딱 규정지어서 30, 40으로 해서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버퍼링, 그러니까 우리가 쿠션을 둬서 완충 지역을 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수급 상황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접종한 거 대비 나머져 있는 물량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40대까지 포함하는 것보다는 50대로 연령을 더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백신의 종류를 달리하는 그 교차 접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하신 분들이 일단은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2차까지 접종을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연령 제한도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교차 접종으로 파이자나 모더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파이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해서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이제 거의 그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또 국내에 도입된 백신 종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접종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3분기에 접종하는 백신, 특히 교차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접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라고 방침을 정했고요. 우리가 뭐 기존에 상반기에서 많이 맞았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하얀색, 그리고 주로 같이 맞았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 구별을 한다. 그리고 3분기에 또 수급이 될 대표적인 백신은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 빨간색, 그리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접종을 하다 보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이 없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색깔 구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글자나 어떤 겉표지를 보고선 판단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접종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상당 부분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글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색깔로 구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인지하는데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접종 확률은 물론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이 부분의 오접종률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 수는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일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 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8강전을 앞두고 이탈리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는 이탈리아는 영국 축구 팬들에 대한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하루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영국의 축구 팬들이 몰려온다. 이탈리아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열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갔던 스코틀랜드 팬 수만 명 가운데 1,30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광적이기로 유명한 영국 축구 팬들은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I am over the moon. I can't wait. It's gonna be so much fun. 이탈리아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5일간의 의무 격리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격리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We will check them at the border. That our police borders are going to be very strict on these.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확인증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국하려는 영국 축구 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격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Non credo che la rispetteranno perché insomma sono molto calorosi, però spero di no. Io la mascherina c'è, il divisorio c'è, ma spero di portarti i clienti piuttosto che loro. Non per razzismo, ma per salute. 전문가들도 이번 8강전이 이탈리아 내 바이러스 확산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자국 축구 팬들에게 로마 원정 응원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만 명 수용 규모인 로마 스타디오 올림피코는 방역 규정에 따라 입장 허용 인원이 16,000명으로 제한되고 이 가운데 잉글랜드에 할당된 입장권은 2,500여 장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겠고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와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볕이 무척 강해 보이는데 기온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서울도 서쪽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내리쬐고 있고요. 또 습도까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기온이 33.3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 동작구도 32.6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 속 내륙 곳곳으로는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오시고요. 옷차림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시작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까지 중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밤부터 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문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하의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일단 소득 하위 80%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10가구를 배열했을 때 가장 낮은 아래에서부터 8가구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규모는 어떻게 따질까요? 일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소득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원 선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근로와 사업 소득, 재산 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세해 전 기준입니다.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 가입자는 41만 6,108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명의인 만큼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서 대상인지를 따져봐야겠죠.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지난해 소득이 이달 말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00인 이상의 경우 직전 월소득이 반영이 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따지게 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일단 이의제기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과도한 행정령 투입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건보료는 개인 명의인 반면 현재 정부가 밝힌 기준은 가구 단위죠. 전체 인구에서 가구를 나누고 각 가구에 포함된 인원을 파악한 뒤 개개인의 건보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를 선별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렇게 일일이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또 이의제기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식해서 여당 내에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돼야 지급될 수 있는데요. 과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보완될지 아니면 하위 80%라는 골격 자체를 수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커서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공소사실로 적시된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위를 동원해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 그만큼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 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법정 구속에 반발했습니다. 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3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책임 면제 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모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선 수많은 취재진을 비롯해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큰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가 의혹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대권 행보와는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사위의 검찰총장이라는 외피가 벗겨지자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선 부담이 가중된 상황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짧은 입장만 냈죠. 네,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부터 이틀째 언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캠프 차원에서 장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낼 계획이 없다고 미리 못 박아뒀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실형 선고로 우려하던 처가 리스크가 가시화한 만큼 짧게나마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서도 장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개인사라며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직접 해명으로 여러 의혹이 더욱 집중받던 상황에 장모 실형까지 나오면서 윤 전 총장으로선 공정과 정의 이미지가 흔들릴까 우려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 씨가 검찰총장을 사위로 뒀을 땐 어떻게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의혹을 밝힐 차례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영입을 계획하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시작부터 이른바 조국 갈등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았죠? 네, 예비 경선이 막을 올린 지 불과 이틀 만에 경선을 총괄하는 대선기획단 총사퇴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대선경선기획단이 예비경선 압박면접관으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고 발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반발에 2시간 만에 섭외를 철회하긴 했지만 후폭풍은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대선기획단 책임론을 제기한 건데 정세균 전 총리는 전원 교체까지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도부가 사과해야 되고 네네. 경선기획단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선기획단의 실수입니다.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고 그 자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탓을 엉뚱한 데 찾고 있고. 여기에 일부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강훈식 기획단장이 일종의 인사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선기획단 교체 대신 우선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쪽으로 정리하려는 분위기지만 경선 국면에서 이른바 조국의 강이 또 한 번 소환된 데다 대선 주자 사이 반 이재명 구도까지 겹치면서 경선이 시작부터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지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사생활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오늘도 선명성을 내세운 발언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중심의 비전을 밝히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에 가까운 조국 논란을 두고 당내 갈등이 또 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나면 제가 의견을 내겠지만 가정적으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재판에 대해 1차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면서도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겁니다. 또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 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현안에 대해서도 특유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사는 행보 역시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고향인 경북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기도 분당에서 청년 토론 배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친족 문제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을 비롯해 전 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로비 의혹,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업자는 성공한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로비를 벌였는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생활운동단체인 3대3 농구협회의 지난해 5월 행사장입니다. 이날 수산업자 김모 씨가 이 단체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3대3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앵커는 행사에 참석해 축하 발언도 했고 여야 정치인은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 회장 취임 이전과 김 회장 취임 이후로 나뉠 거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 엄앵커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김 전 대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씨는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김 씨를 2017년 교도소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김 씨는 2017년 출소 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 언론 부회장 등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오징어 판매 사업을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과 송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엄앵커와 이동훈 전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등 4명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검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력한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칭 수산업자가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3살 김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모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현직 검사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검사의 징계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사건 무혐의 처분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합동 감찰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추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 추천 등은 이용자의 평소 사용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 시각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인터넷 포털에 표출되고 시시각각 뉴스 배치의 순서가 바뀝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뉴스를 전면에 배치할지를 사람이 아닌 AI가 정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도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법한 영상을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평소 검색했던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광고로 뜨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추천을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왜 이런 뉴스나 동영상을 소개하는지를 물었을 때 지금으로선 명쾌한 이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영업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편향적, 차별적 제공 방지와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규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현재 AI 추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알려야 하고 추천에 사용되는 소비와 검색 이력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천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이용자가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6년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줘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기관이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유형과 위험한 정도에 따라 예시를 담은 실행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재정당국을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책 엇박자 논란 속에 오늘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 서비스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2.4%가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2.3% 오른 데 이어 5월에도 2.6%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말을 전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IMF가 미국과 연례 협의를 거쳐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지출 증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내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야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 4인과 함께 요양병원을 인수해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것이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업자가 있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이미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어떻게 보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5년도인데요. 그 이전인 2014년도에 공동 이사장직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서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에는 관여 안 했다라고 이제 책임 면제각서를 증거로 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3명만 입건해서 이제 송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다시 고발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몇 가지가 더 밝혀졌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의료법인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료법인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되거든요. 이익을 분여받는다든가 또는 재산이 혼동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의료법을 회피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의료인이 아닌 또 의료법 위반의 의료기관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의사가 하더라도 의료법인에 소속된 의사가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로 봐서 그동안에 받았던 급여를 전부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액수가 2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사기죄가 되면 이것은 이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구형을 했고 검찰 구형령을 받아들여서 3년을 그대로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이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이렇게 갈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는데요. 이제 이 사건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뭐 주로 있었는데 무죄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해수상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끼리의 이제 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면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입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어떤 사정이 소명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그것이 재판에서 뭐 이제 피고인인 장모 측의 주장이나 입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책임 면제 각서 하나로 입건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결론처럼 나와버렸는데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검찰 쪽 그리고 여권 쪽의 입장은 이런데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재판부의 법정 구속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좀 밝힌 거죠. 뭐 양형상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고려라는 변호인의 발언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이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시각에서도 장모 최 씨가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꾸준히 해왔어요. 다만 본인은 이제 돈을 꿔줬다는 거인데 어쨌든 그 중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마 동업자끼리의 또 진술이 바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드러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런 사실관계만으로 보더라도 장모 최 씨는 기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유죄까지도 거의 모든 법조인이 아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실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4년형을 받았던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2명이 있었거든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양형을 제외한 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거의 저는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당시에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이유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파주경찰서에서 일단 입건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갔어요. 3명만 송치가 됐는데 그때 검찰이 어떤 상태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권 독립이 안 된 상태여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록 전체가 올라가니까 검찰 단계에서 어쨌든
장모 최 씨에 대해서 이 불입건, 그러니까 입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건이 안 됐으면 검찰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건됐다가 무혐의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에 이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입건되지 않고 입건된 세 사람만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다면 검찰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인지수사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 일반적인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라.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면제각서만 있었다면 그것만 갖고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끼리의 어떤 민사적인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기준이 되지만 형사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전혀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 검찰이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 지금 장모 의혹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원론적 입장을 내시는데 사실은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처지죠. 벌써 뭐 이틀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에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가 또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의혹이나 이런 제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오늘 유죄 판결이 있고 또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어떤 아직 다른 입장을 내기에는 좀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글쎄요 이게 29일 출마 시점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이라면 이 지금 법리 해석 또 나와 있는 증거들 공범들의 인정된 범죄 혐의들을 다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어느 정도의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 이후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적 입장 말고는 뭐 당연한 얘기죠. 저건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나 똑같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선 주자로서 적절한 입장을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처가 리스크와 자신의 대권 행보와는 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뭐 전제가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분명히 법조인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장모라는 분이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어떤 병원을 운영했으면 외관상 드러나서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의료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했다 그러면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이 의료법인의 운영 형태가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죄로 나왔다는 것만 갖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처가의 또 장모의 어떤 형사처벌 문제만 갖고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자격 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앞서 저희가 단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처가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어떤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의 그 사건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사건 초기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 개인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 때문에 이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결국에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문제라든가 주변 측근 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이 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고 그 사건의 유형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종료된 사건이라는 점만으로 이 검증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윤석열 총장은 이와 무관하게 대권 행보를 해도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냐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뭐 당장은 아니라도 적어도 이후에 제기되거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처가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해명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본격 이제 링 위에 오른 만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게 가장 좀 크게
다가오게 될까요? 먼저 아까 장모 3년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도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각하 처분을 받아서 그건 종결이 된 사안이고, 결혼은 2012년도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인접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책임이나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나오는 사건 중에서 이 대다수 사건이 지금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여기에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보고 하지 말아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코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도 금감원에서 이미 두세 번 정도에 대해서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경찰도 그런 내사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시 입건해서 수사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이 문제는 지금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게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전에 청문회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나중에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지금 쭉 그 관련된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일부 언론에서 장모가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니다 반박하는 그 취지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밝힌 입장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검언 유착 아니냐. 그 장모 관련된 그 문제가 언론에 흘러나온 과정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고, 이 그렇죠. 사건 실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반박이나 해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금감원이 조사했던 것은 주가 조작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은 있었는데, 주가 조작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가 이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관련해서도 계속 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후원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후원이 들어가 있고, 또 신한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모 의혹과 관련돼서 등장했던 어떤 회사들이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내역에 그대로 계속 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의혹이 거의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로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사건의 실체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부분은 그겁니다. 실체관계는 본인은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에 공정한 절차는 담보돼야 된다. 전제가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의 핵심 참고인에 대해서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인의 처가 얘기를. 그래서 이거 별건 수사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의 공정성은 담보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 이런 항의까지 받을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분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쭉 여러 사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미 한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검증이 됐던 사안들이고 거리낄 게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검증은 뭐 철저하게 받겠지만 철저하게 또 팩트에 기반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출정식과 많이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언론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차분하고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들도
뭐 이미 오랜 정치를 또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로서의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구체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 세련되고 본인의 이미지를 뭐 이제 부족함과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행사였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차기 대통령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지금 굉장히 한 2년 동안에 겪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기회가 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하고 E7 회담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 또 수출도 어마어마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되게 중요한 국정 과제를 두고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가족사 그리고 개인사와 관련된 그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형수에게 좀 사과를 하고 털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형님도 돌아가셨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리가 이제 끊겼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욕설 부분은 사실은 이제 팩트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6.25 또 행보를 하셨잖아요. 6.25 관련 단체를 또 찾아뵙고 한 걸로 봐서는 그런 국민적 시각을 좀 불식시키려는 면이 있고 또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 추진력 강하고 하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이제 이벤트를 색깔을 입히신 것 같고요. 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5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좀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사회 유토피아잖아요. 이게 요순 시대에 나왔던 대동사회를 꿈꾸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관계면서도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약간의 긴장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시는 안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사회 문제가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신 것 같지만 원인 파악이 돼야 그 원인이라는 건 정책적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 정책의 결과적 원인 이게 파악이 돼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나오시는데 대략적인 말씀만 각 분야별로 다 하셨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옛날 김상동 교수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차용해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분배 후 성장의 개념을 잡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도 경제정책으로 펴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 국가주도의 성장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지금 현 정부와 비슷하게 분배를 위한 성장, 그러니까 선분배 후 경제 성장 쪽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점은 이재명 지사한테 기대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조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선분배 후 성장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분명히 공정성장이라는 그 던진 화두의 내용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달랐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본인이 주되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게 기본소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어제 출마 선언의 핵심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이슈는 기본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출마 선언 이후에 구체적 이슈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도 보면 기본소득을 중요한 과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무리하고 어떤 국가 경제 전체에 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신중하게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래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공정한 성장 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화로운 경제를 이끌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과거처럼 어떤 분배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펴겠다 이런 방향성과는 분명히 결이 달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재판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일단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저 의미를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다 책임집니다. 그 책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책임은 과연 어떤 책임인지 이게 정치적 책임을 말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 져야 되는지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결자 해지해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대선 이후로도 넘겨지는데 어쨌든 시기를 떠나서 만약에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당신이 한 언행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매듭을 져달라. 그래서 현재 조국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돼 있고 여권의 분열의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스로 좀 결제 해지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어떤 입장과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주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때 일관되게 이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책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시죠. 근데 과연 이게 정치적 책임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이 과정을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결자 해지의 문제라든가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를 주문한 입장까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좀 전체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여야의 여권,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박빙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 정권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저렇게 상호 견제하지만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도 당 안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기 때문에 반쯤 걸치고 있는 입장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밖에 있는데 상호 간에 여러 주자들의 견제를 하지만 대세론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뿐이 없다라고 당내에서 대세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보다는 어쨌든 지지율로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뿐이 없다라는 아직까지 대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다소 서로 간에 보완 관계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 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두 후보 간의 결정적인 흠을 잡는 이런 공격 형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야권 대선 지지율,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는 희망하는 이런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율이 좀 높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혹시 정권 야권 하나, 여권 하나 이런 후보가 아니고 여권 둘, 야권 둘 이런 후보가 될 수 있는 대권 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야권이나 여권이 다 어쨌든 후보를 열어두고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권 구도에 좀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지금 야권 지지층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해서 최대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라든가 또 윤석열 또 최재형 후보 등 현 정권의 어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호감을 갖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의 지지율은 다 집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제 여당 민주당 지지층들은 후보별로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직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한데 이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실제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주자들이 새로운 비전과 어떤 대선 승리의 어떤 결과를 내올 수 있는 내용들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겠다는 의사를 형성시킬 수 있느냐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이제
그 여권 지지율은 한번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 추이는 적어도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9월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있지는 않는 한은 이 상황이 이제 지속될 거로 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곧 하게 될 민생 행보 과정도 좀 주목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20일 만에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었거든요. 공항철도에서 10,000원짜리 2개를 잘못 넣는다든가 편의점에서 에비앙을 산다든가 기자들한테 이 발언을 실수를 한다든가 이게 사실 이슈로 보면 거대 이슈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국민들이 가졌던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과정이 단기간에 겪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지지율도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 앞으로의 동향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울산 상가 건물 화재로 순직한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대 고 노명래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화바에 맞섰던 막내 구조대원을 눈물로 떠나보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에 쌓인 고인의 관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고 노명래 소방관의 연결식. 고인의 영정을 앞에 두고 오열 속에 이별식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화마와 싸웠던 동료들은 믿음직했던 고인을 기억하며 애도했습니다. 애타게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너는 언제나 달려갔었지. 사랑하는 동료 명래야.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증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애도하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연결식은 울산광역시장으로 음수됐습니다. 그 길을 숙명으로 여기고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다했던 당신은 영원한 소방관이십니다.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고인은 지난달 29일 새벽 울산 상가 건물 화재 진압 중 불이 갑자기 번져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튿날 순직했습니다. 고 노명래 소방관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4월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서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늘 오전 9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필드 연병장에서 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과 한국의 인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소령 시절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미 2사단 예하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며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되는 등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지역을 찾아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이 쓴 비용도 모두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including I think I have the power, and we'll know shortly that to be able to pick up 100% of the costs for the county and the state over the first 30 days. 하지만 현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The temporary stop in operations occurred at 0211 due to additional concerns for building stability. The stop in operations wa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experts of several on-site structural engineers. 당국은 필요한 안전 조처가 이뤄지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첫날을 빼고는 생존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작업도 원활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캐나다 서부의 한 마을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마을의 90%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동북쪽으로 153km 떨어진 리턴 마을이 산불로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BBC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폭염으로 숲이 바짝 건조해진 데다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주민 25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영화 발신제한이 열흘 만에 5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보면 발신제한은 누적 관객 50만 7천 명을 넘어 44만 7천여 명을 동원한 미션 파서블을 제치고 올해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크루엘라와 콰이어트 플레이스 2가 뒤를 이었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4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9일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참여한 신곡을 발표합니다. 버터 제목의 싱글 CD에는 앞서 발매된 버터와 함께 퍼미션 투 댄스가 실릴 예정입니다. 이 곡에는 에드 시런과 함께 영국 출신 프로듀서인 스티브 맥, 조니 맥데이드, 그리고 버터 작업에 참여했던 제나 앤드류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수도권과 전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기온이 33.3도까지 올랐고 서울 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지각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시작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휴일까지 중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